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잠시 뒤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반대를 했었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야당 주도로 조금 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올라왔고요. 통과가 된다면 임명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잠시 후에 표결에 들어가는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보고된 이 위원장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하지 않으면 폐기가 되는데요.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한 만큼 170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부패비리 혐의자 이진숙 임명 강행부터가 이미 원천 무효입니다. 1분 1초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 될 인물입니다. 탄핵과 함께 즉각적 사법 처리로 국민을 우롱한 죄를 엄히 물어야 합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업무가 정지됩니다. 방통위 역사상 첫 사례입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식을 마친 직후 전체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고 어제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등을 잇따라 임명하며 업무 처리에 속도를 내던 상태입니다. 전임자들은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에 자진 사퇴했지만 이 위원장은 EBS 이사 문제 등 남은 사안이 적지 않은 만큼 먼저 물러서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위원장은 오전에 시작된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출석 회피용 가짜 입원이라는 야당과 진단서를 믿지 못하는 거냐는 여당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력자 옆에서는 저렇게 웃음이 절로 나고 국민이 지켜보는 검증대 설현이 갑자기 몸이 아픈 것입니까? 대통령 임명장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큰 착각입니다. 이분을 했으면 물론 공직상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얼마나 정도 아픈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뭐 꾀병이다 그러고 도망갔다 그러고 그렇게 악마화시키는 이유가 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이 처리된 뒤에도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재석 의원 187명에 찬성 186표로 조금 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오후 3시쯤 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일 밤 12시까지 필리버스터 전국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여당 지도부 인선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친윤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어제 사퇴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앞으로 여당 인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한동훈 당대표는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물러난 지 하루 만에 대구 사선의 김상훈 의원을 후임자로 지명했습니다. 당내 개파색이 였다고 평가되는 인물인데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께서 원활한 당정 관계의 초석을 닦으신다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당면한 민생 현안 법안 처리에 매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끈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은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유력하게 언급되는 가운데 오전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는 앞으로 전략기획부총장과 여의도 연구원장 등 나머지 임명직 당직자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당 안팎에선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의 자진 사퇴로 친한계가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위의장 임명에는 의원총회 추인 등이 필요한 만큼 친한과 친윤 갈등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점이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한 대표는 정점식 전 의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개파 갈등 우려에는 선을 그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호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해석하실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갈등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 대표가 추가 인선을 통해 최고위 구성 9명 가운데 과반을 확보해 한동훈 친정체제 동력을 확보했다는 관측 속에 향후 여당 내 역학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발 악재에 우리 증시가 크게 휘청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4% 안팎으로 급락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네, 유한홍입니다. 네, 주가가 왜 이렇게 급락한 겁니까? 어제는 미국발 훈풍에 상승했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폭락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미국발 공포감이 우리 증시에 엄습하며 검은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고용지수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며 간밤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특히 고용지수가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점이 컸습니다. 다우지수는 1.2% 하락했고 나스닥은 2.3%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탓에 우리 증시에서도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커졌고 주가와 원화 가치 모두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3.65% 내린 2676.19로 코스닥 지수는 4.2% 내린 779.33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1조 원가량 순매도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4%, SK하이닉스는 10%, KB금융과 신한지수는 5% 이상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0% 이상 폭락했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반도체주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당분간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며 원화 가치도 내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시 반 기준으로 어제보다 5원 오른 1371.2원을 기록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오늘 내렸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후 엔화가 강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 원화 가치도 엔화와 동조해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문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문을 위해 법원을 찾은 티몬과 위메프 대표는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회생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신문 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두 회사의 회생신문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는 신문 직전 기자들을 만나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류광진 티몬 대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죽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수백 번 사죄해도 모자랄 것 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신문의 초점은 기업회생 가능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두 회사는 법원에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구 방안, 현재 재무 상태, 자금 조달 계획 등에 대한 수십 페이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중요한 사건인 점을 고려해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사건을 맡았는데 회사 현황에 대해 각 회사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필요한 내용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수사가 회생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네, 회생은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도산 절차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다만 이 수사가 확대되거나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는 회생 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티몬과 위메프 측은 가장 중요한 건 회사와 판매자 등을 살리는 것이라며 형사사건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생 개시 결정은 회생 신청 한 달 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양사가 회생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채권자와 자율 협의를 해보겠다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이른바 ARS를 신청한 것이 변수입니다.
법원이 ARS를 허가하면 길게는 3개월 동안 회생 개시 여부 결정은 보류됩니다.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구체적인 회생 계획안을 만드는데요. 채권자들이 계획안에 동의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합니다. 반대로 회생 개시 신청이 기각되거나 채권자들이 이 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이때 파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위메프와 손잡고 소상공인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본 잠식 등 신용도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사업비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위메프에 입점하게 됐는데 결국은 미정산 피해만 키운 꼴이 됐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YTN이 입수한 위메프 내부 문서입니다. 위메프가 중소기업 유통센터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선정된 뒤 후속 절차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업 진행을 위해선 국가계약법상 계약 이행 보증이 필요한데 위메프는 신용 문제로 SGI 서울보증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지 못했다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보증 대신 계약 이행금 명목으로 사업비의 15%를 내겠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기유통센터는 위메프의 재무 상황이 부실한 사실을 알고도 이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마케팅과 홍보 등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서 위메프가 따낸 돈만 1년에 32억 원이 넘습니다. 위메프는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1,400여 곳을 입점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정산 피해자만 더 늘려준 꼴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6월 이미 미정산 사태를 예견하고 있던 위메프가 판촉 행사에 적극 나서면서 입점한 소상공인 판매 실적도 한 달 만에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5월, 6월부터 얘네가 진짜 이걸 이렇게 종영을 하고 쿠폰을 붙이는 건가? 그게 저도 너무 의심이 들어서 근데도 쿠폰을 세게 붙여서 계속 올리더라고요, 매출을. 중소기업 유통센터 측은 국가계약법에서 보증 대신 허용한 계약 이행 보증금을 받은 것일 뿐이라면서 자본 잠식 기업을 공모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상 나라 돈을 부실한 기업에 맡길 수 있다는 허점을 파고든 위메프, 결국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밤사이 강릉 최저기온이 31.4도를 기록해 관측 이래 가장 더웠습니다. 열대야가 12일째 이어진 서울도 최저기온이 28.2도를 기록하면서 초열대야에 근접한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경주가 39도로 육박하면서 올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밤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릉이 역대 가장 더웠고요. 서울도 초열대야 수준이었다고요. 네, 밤더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특히 강릉은 나흘째 초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 밤 사이에는 최저기온이 31.4도를 기록하면서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밤으로 기록됐습니다. 서울도 만만치 않은데요. 밤 사이 열대야가 이어진 서울의 최저기온은 28.2도였습니다. 특히 높은 습도에 체감온도가 30.5도까지 올라 초열대야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은 지난달 21일 이후 12일 연속 열대야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밤 최저기온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이면 초열대야라고 부르는데 서울은 지난 2018년 8월 1일과 2일 30.3도와 30.4도를 기록하며 초열대야가 두 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 서울의 최저기온을 27도, 체감온도를 30도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열기가 쌓이면서 다음 주까지 열대야가 지속할 걸로 예상돼 앞으로의 밤더위의 기세는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밤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걱정인데요. 낮더위도 만만치 않았다고요. 네, 경주의 낮 기온이 38.9도까지 오르며 올여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8월 상순 기준 지난 2018년 39.8도에 이어 역대 2위 기록입니다. 그 밖에 강릉 37.6도, 동해도 37.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찜통더위가 기록됐습니다. 서울은 31.9도로 기온은 다소 낮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3.3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에도 찜통더위는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한낮 기온이 내일 33도, 모레는 34도로 예상되고 체감온도는 35도를 웃돌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영남과 강원 등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체온보다 높은 37도 안팎까지 지속했습니다.
폭염 경보 지역도 더 확대해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동두천과 연천 등 경기 북부와 영월, 철원 등 강원 북부, 경남 해안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특보가 확대하지 않았던 고지대 태백에도 폭염특보가 확대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33도를 웃도는 폭염과 밤사이 열대야가 다음 주말과 휴일까지 지속하겠다며 길어지는 무더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정점식 의원이 물러난 정책위 의장 자리에 TK 사선 김상훈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민생 현안 법안 처리에 매진하겠다고 했는데요. 김 지명자는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서 당 대표가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한 대표는 또 지명직 최고위원회 친한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도부 9명 가운데 자신을 포함해서 5명을 친한계로 재편해서 이제 지도부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출신의 강승규 의원이 오늘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요. 또 최혜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내정자도 제3자 특검에 반대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면서 한 대표가 넘어야 할 산 결코 낮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강승규, 김종혁 내정자의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위장이 사퇴되는 시점인지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사퇴로 기결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불만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이 제3자 추천안 이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프레임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특검이 그냥 진실을 가진 특검이 아니고 정치 특검이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특검으로 가는 길일 겁니다. 이런 갈등이 앞으로도 여러 차례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여러 가지 정책을 낼 때나 혹은 자리를 놓고서 약간의 불협화음과 삐걱거리는 게 있을 거예요. 당대표가 됐으니까 이거 만드세요. 이렇게 해서 갈 수가 반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사실은 저희가 넘어야 될 산이 결코 낮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원,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잠시 뒤에 표결에 들어가는데요. 그 소식은 속보가 전해지면 바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제 지도부 체제를 한 대표 체제로 이제 구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산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최상병 특검. 그렇죠. 네, 그다음 김건희 특검. 앞으로 지금 야당이 지금 발의한 게 탄핵이 7건인가요? 거기다가 특검이 9건이죠.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는 큰 여당의 전체 입장에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에 관해서 분명히 무슨 입장 차이가 친윤과 친한 사이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장 대표되고 오늘 정점식 정책위 의장 물러났지만 이건 첫걸음에 불과하고 앞으로 당내 문제 또 나아가서 대야 문제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이 첫 고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강승규 의원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친윤계 입장을 좀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바로 반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다 이 변화에 대한 거부. 이게 이 모든 게 한동훈 신임 대표가 넘어야 될 산이죠. 그렇군요. 사실은
처음에 큰 산 몇 개를 넘으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좀 흐름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큰 산은 당연히 최상병 특검법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아. 사과가 됐든 특검이 됐든 예. 그거에 관한 입장이 되겠죠. 네. 그 외의 것들은요 사실은 조금씩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예. 뭐 서로 좀 조율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들은 예. 상당히 첨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네. 넘어가면서 민심을 또 그렇군요. 만족시키느냐 예. 이거에 따라서 국민 지지가 바뀔 것이고요. 예. 국민 지지가 바뀌면 아마도 국민의힘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네. 국민의힘의 변화는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 것이고요. 아. 민주당의 변화까지 이끌어낸다면 정치권 전체의 변화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길게 또 넓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정점식 의원 보였는데요. 정점식 의원이 신윤계 직계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어제 기자간담회 직접 열었어요. 본인이 그만두는 이유는 개파 갈등이 너무 심해질 것 같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만둔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점식 의원 뭐 친윤계이기도 하지만 예.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구지검인가요? 예. 거기서 같이 근무해서 또 인간적으로 친한 관계입니다. 예. 아마 정점식 의원이 그랬죠. 임명권이 없다 당 네. 대표에게. 예. 그렇지만 당의 화합을 위해서 물러가 있다. 뭔가 이렇게 꼬리를 달아놓고 그렇군요. 물러갔거든요. 그는 예. 이 말은 예. 내가 사퇴는 하지만 내 뜻은 아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네. 대통령실에서 네. 나를 갖다가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정책위에서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네. 그 섭섭함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은 예. 정책위 의장이라면 그 여당의 네. 4대 당직 중에 그렇군요. 하나입니다. 그중 예. 중요한 당직인데 네. 이걸 지금 황우려 비대위원장 시절에 임명해서 1년도 안 됐는데 네. 한동훈 대표되고 제일 첫 인사가 네. 이 정책위 의장으로 간 거에 대해서 약간의 섭섭함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왜 화합하라 그리고 그 전부 도와줘라 한동훈 그랬죠. 대표 그 말이 예. 결국은 그 이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에 물러나는데 예.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정점식 의원이 이제 물러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 딱 나오면서 윤 대통령의 뜻이 다른 거 아니야?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 유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틀 전에 만났다는 이야기가 네.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서실장이 자기 생각으로 그걸 했을까요? 예, 자기의 예. 이익을 위해서 했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네. 대통령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무언가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군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사퇴를 했지만 네. 앞으로도 갈등의 씨앗은 충분히 있다라고 갈등의 씨앗을 오히려 심어놓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야 한동훈 신임 대표가 함부로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일종의 예. 압박이죠. 미래에 네. 대한 압박, 예. 미래 행보에 대한 압박을 남기고 싶었다. 그리고 굳이 저 얘기를 사퇴하면서 왜 합니까? 예? 되게 쿨하지 못하고 그렇군요. 임명권은요 예. 여기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직권이 뭐가 중요해요? 예. 그 면직권이 중요하다면은 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네. 전 정권의 인사들한테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예. 면직권이 중요한데 왜? 예. 대통령한테 면직권이 없잖아요. 네. 임기가 보장돼 있는 자리들이니까. 그럼 그런 얘기를 하지 알겠습니다. 말았어야 되는데 굳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예. 굉장히 쿨하지도 못하고 예. 그리고 대통령이나 친윤을 자기가 대변하고 있었다라는 걸 또 예. 암중에 드러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모습이 보이는데 한동훈 지도부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구성이 9명인데 그동안 이제 친윤계가 5명이었는데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물러나면서 친한계가 5명이 됐어요. 그래서 주도권을 주게 됐다는 건데 김웅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시대가 이제 열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글쎄요. 그 최고위원회 구성만으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겠죠. 어떤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의원은 예. 국회의원 숫자는 친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예. 상태에서 예.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는 이제 원외란 말입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물론 이게 저는 이 정점식 의원이 참 총장을 그만두고 이런 게 정책위 의장을 그만둔 게 예. 어떤 한동훈 대표가 되자마자 어떤 서로 분란된 모습을 보이는 거 예. 이건 좋지 않다. 뭐 그런 뜻에서 물러날 수 있는데 예.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가면서 아까 강승규 의원도 이야기했지만은 네. 한동훈 대표가 그대로 친윤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의사에 반해서 예. 어떤 자기 뜻을 펼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최고위원 물론 5대 4 맞는데 네, 네. 그렇더라 하더라도 예. 중요한 사항은 의원총회 의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원내대표가 누굽니까? 거의 친윤이라고 하는 추경호 추경호 의원이잖아요. 원내대표죠. 예. 그래서 이 한동훈 대표가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정책의장 오늘 대구 사선에 김상훈 의원을 네. 지명했잖아요. 네. 근데 김상훈 의원이 개파색이 좀 옅고 그렇죠. 네. 또 TK 사선이라는 게 네. 또 주목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한 인사다 예, 이런 생각이 예. 들고요. 처음에 정책위 의장을 바꾼다고 할 때 주변에서 나온 얘기가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송석준 의원이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네. 송석준 의원으로는 돌파가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카드이면서도 본인이 협력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인사로 예. 뽑았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역도 고려를 했고 네. 개파, 색채도 고려를 했다. 그러면서도 정책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는 명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김상훈 의원이 이력을 찾아보니까 예. 민생안정특위위원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예. 제가 볼 때는 그 민생과 관련된 정책에도 좀 남들보다는 비교 우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동훈 체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렇게 두 분 이야기해 줬고 첫 고개가 아무래도 한동훈 특검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여 주세요. 네, 다음 키워드는 불출석인데요.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이 끝났고요.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 근데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요. 오늘은 건강상 이유로 입원했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건강 이상으로 입원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였는데요. 어제 이진숙 위원장은 용산에 가서 대통령과 면담하고 그 면담 과정이 방송을 통해서 중계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할 때 저희는 이 불출석 사유서를 승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은 아마 의사 면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사 소견에 어떻게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좀 믿어봐야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게 책임 추궁을 하면 되죠. 사법당국에 고발도 하고. 탄핵을 오늘 예고해놓고 그리고 또 현안 질의를 하겠다. 이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현안에 대한 이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괴롭히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줄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위원장, 국회 현안질에 이제 증인신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는 거예요. 야당에서는 청문회 위증 문제 같은 것도 따져보려고 했다면서요. 네. 예. 이준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가기 싫겠죠. 예. 네, 나가기 싫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렇게 입원을 하면 지난 청문회 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지내왔기 때문에 아파 이렇게 좀 약간 하는 그런 시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나가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노력이 의사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다면 그거를 사실은 비전문가가 이거는 입원할 사유가 아닌데 이렇게 했다라고 비난하기는 사실 좀 어렵겠죠. 만약에 비난하려면 의사를 불러다가 이게 잘못된 행위다라거나 불법적인 행위다라고 이렇게 추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원에서 재판장을 할 때 증인 출석 요구를 하면 가장 많이 내세운 게 칭병입니다. 아 그래요? 아프다. 아프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예. 아프다는데 나와라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 또 이 진단서란 게 예. 사실은 좀 문제는 좀 있어요. 예. 이게 환자의 호소에만 의존해가지고 진단서를 발부해 주는 병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아까 우리 김상현 평론가 말씀대로 의사 불러야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뭐 그렇게 아프다니까 좀 신사적인 차원에서 믿어줄게. 다음에는 꼭 나오시오. 이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탄핵 소추안 표결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개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면 탄핵안이 통과가 됩니다. 민주당만 뭐 의석수가 170석이고 야 6당이 함께 발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100%라고 봅니다. 100%다. 네. 통과되면은 변호사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바로 헌재로 넘어가고요. 헌재가 이제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보통 6개월 걸려요? 뭐 헌재가 사건이 이진숙 탄핵안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사건 순서대로 이게 접수된 순서대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탄핵 사유로 삼은 게 사실 좀 억지 주장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어떻게 탄핵할 만한 탄핵 대상이 될 만한 죄를 저질렀느냐. 그랬는데 지금 탄핵 사유 삼은 게 전부 다 좀 입증이 힘들고 그다음 탄핵 사유가 아니거나 이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위원회가 됐다는 말도 많습니다. 오로지 그 한 방송국의 경영진을 교체하는 이 문제만 있는데 사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다룰 일이 많은데 이렇게 직무를 정지시켜 버리면은 또 이게 표류하게 되거든요. 지금 보면 야당에서는 탄핵 소추안, 탄핵 사유로 두 가지 이유를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인 체제에서 MBC 대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2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지금 방통위법 위반이다라는 주장이죠. 근데 이제 헌재에 그것으로 이제 탄핵을 했는데 탄핵을 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해서 탄핵은 할 수 있지만 탄핵에 대한 결론은 헌재가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헌재가 법원과 다른 판단을 할까? 그 부분은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 전에 한번 했었죠. 법원에서는 이미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그랬군요. 그러니까 위법의 어떤 그 가능성과 소지는 다분히 있지만 그래도 위법까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의 어떤 소지를 좀 고쳐라. 그렇게 권고식으로 이제 판결을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권고는 했지만 그 권고가 불법이라는 판단은 아니잖아요. 근데 헌재가 예를 들어서 이걸 불법으로 판단을 하려면 법원과 다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좀 그래서 그런 다른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거는 그 탄핵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단 지금 탄핵 전에 이루어진 방송의 어떤 장악을 위한 이사 교체, 선임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목적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지금 현장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검수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없다는 주장이고요. 민주당 등 야당 주장과는 달리 방통위 2인 체제 안건 의결은 법 위반이 아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없는데도 탄핵하려 하는 것 아니냐면서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표결에 참석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적원에 과반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 법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통과는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헌재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판단보다도 법률적인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이번 탄핵이 워낙 많이 지금 제출되고 하니까 헌재도 각하 제도를 두면 좋겠다. 법률 요건에 맞지 않으면 빨리 결론을 내려가지고 국가기관의 운영을 정상화시켜야지. 6개월 동안 이거 정지시켜 버리니까 이게 국가기관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야당이 이번에 이진숙 그 위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 사유는 법원으로 말하면 각하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을
어제인가요? 개정하든지.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 의원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안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네. 이게 탄핵소추안이 이번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이제 근무한 지가 임명받은 지 이틀밖에 안 된 상황이어서 헌재에 가면 기각될 수도 있고 그럼 날개를 달아주는 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력이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때. 그 맞는 얘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은 이 공영방송 장악이 큰 문제였는데 그 부분이 이미 끝나버린 그 사안이 끝나버린 상황에서 이걸 탄핵을 해버리면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다른 어떤 사안들 정말 민생과 정책과 이런 어떤 현업과 관련된 사안들이 다 펜딩이 연기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될 것을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몇 달간 이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게 누구에게 비난이 오겠습니까? 민주당이 어쨌든 그걸 했으니까 책임도 또 져라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못 막았어요. 근데 이거는 또 비난의 소지는 커지고 이렇게 되면은 좋은 전략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굳이 그 이사진 교체안, 박문진 교사 이사 교체안이나 KBS 이사 선임안 같은 거를 이미 처리를 했다면 이거를 전략적으로 좀 보류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보류하고 조금 더 불법적 사안들을 좀 더 확인하고 그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 결과 잠시 뒤에 발표할 것 같고요. 이 시각 국회 현장에서 지금 표 검수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그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그랬고요. 표결 직전에 대부분 사퇴를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하고 지금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때는 박문진 이사라든가 KBS 이사를 아직 교체를 안 할 때니까요. 근데 사퇴 안 하고 있다가 직무집행정지,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가지고 하면은 그 이사진 교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사진 교체를 한 거잖아요.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윤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이 MBC 경영진을 교체를 위한 박문진 이사 교체가 제일 시급한 현안으로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 해버렸으니까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급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게 저는 뭐 기각될 게 거의 100% 확신하는데 되면은 이준석 의원 말대로 이때까지 야당이 발의했던 탄핵안이 이것만 아니라 지금 아까 7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야당이 뭐 탄춘이즘이라고 할 정도로 탄핵을 많이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한 동력을 완전히 많이 약화시키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다 오히려. 이진숙 위원장이 이미 이사 교체 다 했고 그다음 탄핵 소체 주문. 뭐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란 말이죠. 원하지는 않았으나 바라던 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번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 때 탄핵하고는 완전히 지금 상황이 달라졌죠. 지금 어제 볼 수 있는 게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를 보면 그 탄핵이 별로 큰 효과를 못 봤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지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탄핵에 오히려 역효과일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곧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표 모습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오디오가 충분히 들리지 않았는데 일단 가결이 됐고요. 제4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노란봉투법도 상정을 하는 것 같죠.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탄핵안 표결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지금 소식입니다. 지금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가결이 됐고 이제 헌재로 넘어가면 의원 여러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텐데 이게 좀 빨리 끝날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지금 여성 변호사 말로는 워낙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6개월 걸릴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 헌법재판소의 어떤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도 전부 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소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헌법재판소에 많은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방통위원장이라든가 국가기관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데 대한 탄핵은 좀 다른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왜 그 선거법 위반 별개로 빨리 처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좀 처리 절차가 좀 필요하겠다. 안 그러면 그렇군요. 국가기관이 활동을 정지하거나 거의 뭐 유명무실한 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진숙 그 위원장이 탄핵이 만약 기각되면은 앞으로 그 이진숙 그 위원장을 상대로 다시 탄핵하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그다음 다른 그 기관에 대한 탄핵도 지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상당히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혹 뗄라다 혹 붙이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 결과가 나왔는데요. 찬성이 186, 반대 하나, 그리고 무효 1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게 반대를 누가 했을까요? 저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무효는 제가 볼 때 개혁신당에서 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찬성하지 않았지만 반대하기는 또 이게 명분이 후폭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무효가 2표 나올 줄 알았는데 이준석, 천하람 나올 줄 알았는데 무효 1표에 그 반대 1표가 나와가지고 저 부분은 좀 되게 재밌네요. 여야가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안 놓고 충돌을 했습니다만 이게 뭐 정치적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또 이 방통위원장이 탄핵되는 첫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의 그 제도는 진짜 그야말로 마지막 수단으로 쓰여지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이 현 정권과 그 국회를 보면 국민이 볼 때는 너무 한심한 게 이런 겁니다. 위법이 아니면 다 할 수 있다.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고요. 어제였습니다. 그다음에 김문수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거. 그다음에 코바코의 민영삼 뭐 사실상의 유튜버를 임명한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민의 의사를 전혀 살피지 않는 모습이에요. 내가 당선됐으니까 위법만 아니면 다 할게. 자, 그리고 민주당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모습을 보세요. 그게 법이라고 얘기하지만 법에 그런 게 써 있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재량 범위 안에서 가장 극단의 거를 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원장이 위원의 발언을 중지시킵니까? 제가 천부인권처럼 의원의 발언권은 당부의권이라고 저는 봐요. 당선이 되자마자 부여받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거를 정지시키는 거는 질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득불 이거는 꼭 해야 될 때만 정지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부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정지가 되는 거예요. 국회 의결이 되면 그대로 그 시간부로 직무 정지되고 이제 탄핵 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해서 기각이 되면 다시 이제 복귀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번개회동입니다. 번개회동. 지금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보이시죠? 지금 두 사람이 어제 만났고요. 번개회동을 했습니다. 저렇게 잠깐 만난 다음에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가서 만났더라고요. 그것도 2시간 동안 만났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가 지금 관심이에요. 이재명 전 대표는 우리 원래 아주 가까운 사이다. 협력할 일이 많다라는 말을 했고요. 조국 대표는 위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고 앞으로도 자주 만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할 얘기는 되게 많죠. 지금 현안, 민생 현안부터 시작해서 현 정권의 어떤 심판과 관련된 그 안들을 많이 의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의논해야 될 사안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 전대회에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국민의힘은 전대 효과가 지금 굉장히 지금 큰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전대 효과로 국민의힘이 변할지 안 할지 이거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득권 세력인 대통령실과 친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다 보고 있거든요. 이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순간 국민의 지지가 확 쏠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답답한 거죠. 이쪽에 국민의 이목을 끌만한 이슈가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 주요한 사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두 번째, 제가 저 만나서 원내대표실로 간 거는 참 순발력 있는 정무 능력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그건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얼마 전까지 당대표였고 지금도 사실상의 당대표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갈 생각을 하냐면 대부분 국민의힘 같은 경우라고 본다면 대표실로 갔을 거예요. 당대표실로 갔을 것이다. 대표실로 갔을 지금은 전 대표니까 갈 수 없죠.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런 정무적 판단이 좀 약하다고 보는데 당대표실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아마 기사에서 엄청 두드려 맞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요.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조금 다른 결이에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조국 대표 목소리에 이어서 정성호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출세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극우 일베가 되십시오. 둘째, 친일파가 되십시오. 셋째, 이게 중요한데 국회를 무시하십시오. 넷째,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이 되십시오. 다섯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연주를 찾으십시오. 과장 같습니까? 멀리 갈 건 없습니다. 그냥 국민들의 다수가 정말 이분을 계속 대통령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는 게 적절치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야당에서 연합해서 했다가 어떤 후폭풍을 겪었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고 왜냐하면 그건 정치 상황에 어쨌든 급변을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지금은 저는 여당에서 그렇게 의심할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의 다수 의견도 바로 대통령 탄핵까지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성호 의원의 목소리까지 듣고 왔는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 사유 국민 제보 창구도 만들었다고 하고요. 편파 시도 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다른 온도차가 느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분이에요. 저런 분들이 저런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 한동훈 대표가 뽑힌 전당대회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민주당도 가질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분위기죠. 왜냐하면 저런 목소리를 내면 그래 당신의 의견은 그러니까 한번 왜 그런지 토론해보자. 그거 아닌데 내가 당신을 설득해 줄게.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당신은 틀렸어. 틀렸으니까 민주당에서 떠나. 있을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은 굉장히 큰 용기를 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이면 저런 건 용기 내서 할 얘기는 아니죠. 정성호 의원 이재명 전 대표하고 카톡도 주고받는 사이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도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민주당에 희망이 있는 부분이 저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가 100% 옳은 건 아닐지 모르지만 저런 것들이 하나의 기폭제가 돼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그러면은 정성호 의원이 걱정을 하는 후폭풍도 오히려 막을 수 있고 정말 효과가 있는 방식으로 탄핵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탄핵의 그 분위기가 많이 쌓여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지만 그것을 오버해서 당이 끌고 갈 때는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저 말은 새겨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상원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국 대표가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 조국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감정이 너무 많이 쌓였다는 지금 5가지 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저걸 어떻게 거꾸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이나 저희 조국 혁신당이 하고 싶은 말일 수 있어요. 대통령을 무시하고 이런 말을. 그래서 조국 의원도 이제 의원이 되고 지금 사실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제 정치의 장으로 들어왔으면 좀 자기 말의 수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이재명 전 대표가 가까운 사이라 그러는데 저는
가까운 사이일 수 있지만 서로 먼 사이일 수 있습니다. 아, 서로 그래요? 대권을 가지고 예. 서로 경쟁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정성호 의원, 예. 더불어민주당에 저런 분도 합리적인 분도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항상 뭐 말한 게 무슨 딸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그 탄핵에 관해서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예. 야구 투수가 1루를 견제할 때 있죠. 견제의 목적으로만 공을 던져야지. 예. 1루에 주자를 잡겠다고 던지면 꼭 실수를 해가지고 2루까지 보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예. 이 탄핵 이야기 나온 거 기왕 나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견제구를 던져야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잡겠다고 이 견제구를 던질 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더 큰 부메랑이 될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탄핵 이야기를 이제 탄핵 열차 출발 네. 이야기까지는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좀 약간 자기 정치를 위해서 네. 그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하는 분들 위주로 나오는 얘기죠. 그렇군요. 이게 다수가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당대표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 예. 그다음에 뭐 보직을 어떤 그 최고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뭐 그 도당위원장, 시당위원장이라든가 예. 선거와 관련된 뭐 그 선출직을 차지하고 싶다든가 이런 예. 사람이 아니면 예. 그런 얘기를 그렇게 강하게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분도 끌어안고 그렇지 않은 분도 끌어안고 해야 되니까 전략적으로 뭐 그 타이밍에 맞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탄핵 예. 얘기도 조금 했다가 저런 이제 신중한 얘기가 나오면은 또 이제 신중한 얘기를 받아주는 그것도 포용하는 쪽의 이야기도 좀 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예.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도 적절한 타이밍을 예. 보고 있다, 가늠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 정치 이슈를 짚어봤는데 여당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예. 대로 탄핵 사유가 안 되고 탄핵하기 힘들지만 계속 군부를 떼는 게 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예. 가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처음에는 이게 불씨가 약하더라도 예. 계속 민심이란 걸 더 하고 이러면은 그렇게 본격화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예.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인데 이게 네. 탄핵 사유 안 되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지만 예.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계속 탄핵이라는 지금 포탄을 던지는 거죠. 네, 오늘 일부 보도 가운데 최재형 목사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대통령 탄핵 분위기 띄우려 한다? 뭐 관련 뉴스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가짜 뉴스 공모 의혹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예.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생각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로지 우리의 권력자 보호 여기에만 좀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티몬, 위메프 이 사태로 피해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될 때에 예. 지금 뭐 무슨 진상 그 우리의 권력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거기에 흠집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거기를 응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은요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칩니다. 지방선거도 질 수 있고요. 예. 정권 교체도 그렇게 할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있죠.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요. 민생회복지원금법. 일단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죠. 거부권 왜냐하면 행사할 25만 원 예. 지원은 저번에 예. 저기 코로나 때 100만 원 지원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게 나왔고요. 예, 예. 대부분 지금 합리적이고 이런 분들은 취약계층, 진짜 네. 사회 어려운 계층한테 지원을 해야지 예.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 그렇게 하자는 건 이게 포퓰리즘에 불과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거기다가
사실 이거는 정부에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국회에 입법을 하는 거 이거는 위헌적인 소지도 있다. 그래서 아마 그 여당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고 예. 또 실제로 거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25만 원 문제는 네. 사실은 저는 코로나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갈 때는 굉장히 제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때서부터 어려움이 계속 쌓여온 사람들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매력이나 소비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계층은 나눠야겠죠. 이거를 뭐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다 준다는 건 저는 반대지만 예. 적어도 5분위, 4분위 내지는 예. 3분위까지로 수정 제한해서 네. 소비를 진작시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 한다고 무조건 반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예. 민주당에 그러면 정부가 4분위, 5분위만 할게라든가 3분위, 4분위, 5분위만 할 테니까 그렇게 받아줘 이런 제안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제가 국민한테 너무 죄송한 거는요. 예. 지금 올림픽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예, 근데 예. 정치 방송을 보면서 정말 짜증이 나실 거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을 길게 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원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 유튜버 찌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와 찌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최모 씨가 구속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찌양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혁이 구속된 가운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튜버 카라큘라와 변호사 최 씨는 취재진을 피하려는 듯 영장심사 2시간여 전에 법원 청사가 아닌 검찰청의 비공개 통로를 통해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카라큘라는 구속된 유튜버 구제혁이 찌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또 구제혁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인에게 5,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찌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최 씨는 찌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카라큘라는 자신을 포함한 사이버 해커들이 과거사를 빌미로 찌양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유튜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결코 찌양님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절대로 협박을 공모하거나 또는 돈을 받거나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 최 씨는 찌양의 과거 정보를 구제혁에게 넘긴 의혹도 받습니다. 찌양은 최 씨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했다며 최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기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언론 관련 업무 계약서를 작성해서 월 165만 원을 드리기로 했었어요. 입금한 돈은 2,300만 원이 좀 넘고 앞서 찌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 구제혁은 지난달 26일 2차 가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카라큘라와 최 씨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사실 방송을 통해서 또한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심지어 지금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직접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피해 사실이 커진 어떤 측면도 있거든요. 일종의 2차 가해로 판단된다면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라큘라와 최 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식판을 들고 아이 입에 억지로 밥을 밀어 넣습니다. 누워있는 아이의 다리를 잡아 끌고 몸을 강제로 일으켜서 식탁에 앉히기도 합니다. 낮잠을 자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눕히고 몸을 강하게 밀치면서 이불을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지난 4월과 5월 대전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이 장면, 아이 부모는 스승의 날을 맞아 간식을 갖고 어린이집을 찾았다가 학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피해를 본 아동만 5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입건하고 2달치 CCTV를 확보해 피해 아동이 더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유성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이 지난달 폐원을 신청했고 지금은 운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지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이곳에서 용역업체 소속 60대 여성 청소 노동자가 흉기로 찔렸습니다.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오전 8시 50분쯤 서울 동자동 쪽박촌 인근 도로에서 70대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노숙인으로 추정되는데 범행 당시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A씨를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기록적인 찜통 더위 속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마다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피서 인파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넓은 백사장에 파라솔이 가득 펼쳐졌고 푸른 바다는 해수욕을 즐기는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넘실대는 파도와 시원한 바닷바람은 찌는 듯한 더위를 식혀줍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오랜만의 휴가여서 더 즐겁습니다. 휴가 내가지고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경포대 놀러 왔는데 물도 시원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올여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다녀간 피서객은 318만 명. 지난 주말에만 80만 명이 찾았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번 주말 해수욕장마다 올여름 들어 최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피서가 절정에 이르면서 안전사고 예방도 비상입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수상안전요원 590여 명이 배치됐고 대규모 해수욕장은 빠른 물살이 먼바다 쪽으로 흐르는 이른바 이안류를 실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운영합니다. 또 해수욕장 15곳에 상어 출몰을 막기 위한 그물망이 설치됐고 해파리 퇴치도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상어 퇴치기도 설치하고 해파를 방지 위해서 전문 인력도 투입하고 장비도 투입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바가지 요금 단속도 강화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16일까지 해수욕장 파라솔과 튜브 대여 요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키워드로 오늘의 경제 뉴스 파악해드립니다.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한홍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영상으로 만나보고 올까요? 한 50일 있다 결제된 것 같아요. 그 자금 문제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많이 팔아도 걱정되고 안 팔려도 걱정되는 거죠. 대금 유용 가능성이라든가 이거를 정산주기 기한하고 잘 연결을 못 시켜서 결국 뭐 이런 사태는 사실은 예상은 충분히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 미비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자율규제가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거예요. 별도로 관리해달라는 등의 다양한 요청을 했지만 사실은 건건이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게 이제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다만 이행이 안 된 부분이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첫 번째 키워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선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예.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를 했죠. 예. 그리고
그 경제부총리도 네. 오늘 그 거시경제금융회의, 네.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네. 저기 그 뭐죠? 그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책임을 느낀다. 그래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어떤 얘기를 대책이었어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였는데요. 예. 거시경제금융회의가. 그래서 예. 이제 오늘 기재부 1차관 김범석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이제 TF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회의도 열리고 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네. 그 오픈 마켓 업체들하고 여행 업체 이제 불러가지고 네. 이제 정산 주기라든지 이 미정산 자금의 어떤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를 했고요. 네. 금감원도 오늘 이제 자체 내 그 TF 회의를 열어가지고 티몬과 위메프에 파견돼 있는 검사 인력을 더 이제 증원을 하는 등 지금 분주하게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선책 말씀해 주셨는데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업계에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건 뭐냐면 이제 정부가 이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강화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미 지금 정산 자금을 그 중간에 그 오픈 마켓이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이미 지금 법률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개정이 돼서 9월에 시행이 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시행 전에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2020년, 2022년 두 차례 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티몬과 위메프 측에다가 이제 이러한 사항을 준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을 텐데 이제 사후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또 경영 개선 협약을 또 체결을 합니다. 2022년하고 작년에 두 차례. 또 여기에 보면은 뭐 2022년 뭐 3분기에 500억, 4분기에 1000억, 그다음 올해 3분기에 또 1000억 이렇게 신규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지켜지지가 않았죠. 또 7월에는 심지어 구영배 대표를 금감원에서 불러가지고 또 주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구영배 대표 측의 말만 믿고 사후 확인을 못한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그런 것들도 제때 못 해놓고 또 지금 법은 9월에 또 개정이 되는데 시행이 되는데 뭘 또 이제 와서 또 추가적으로 뭘 또 하느냐. 오히려 감독 당국이 그런 감독들을 더 철저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이 또 일리가 없는 게 아닌 게 뭐냐면 또 다른 업체들은 다 준수를 했어요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물론 이제 정산 주기도 법제화는 안 돼 있지만 네이버나 쿠팡 같은 데는 다 지키고 있거든요. 앞당겨서 뭐 일주일 내로 뭐 정산을 해준다든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도의 문제냐 감독의 문제냐 물론 이제 그 정산 주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법제화가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정산 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법제화가 이제 곧 시행이 되거든요. 그럼 9월 이후로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또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걸 잘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죠.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는 그러한 또 감독 당국의 노력도 반드시 이제 뒤따라야 하는 거죠. 업계의 우려도 잘 알겠고 일단 추가 피해 그리고 제2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객 2번 울리는 팀F 보이스피싱. 아니 지금 이 팀F 사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있나 봐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좀 도와주는 이런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보이스피싱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이런 미끼를 던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에 이제 뭐 URL을 보내고 그것을 클릭을 하고 그러면 악성 앱이 깔리고 그 악성 앱을 통해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다 넘어가고 또 뭐 문자를 이제 보내서 환불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뭐 돈을 보내라. 이런 사례가 지금 접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이런 거 조심하라고 지금 보도자료를 오늘 오전에 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피해자들은 돈을 못 받아서 난리인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 뭐 최근 인기를 끈 아파트 청약 관련해서도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보도를 해드렸지만은 그 화성시 동탄역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300만 명이 몰렸잖아요. 300만 명이 몰렸죠. 25평 그러니까 그 뭐죠? 그 84제곱미터 그 300만 명이 몰렸는데 이거 당첨이 오늘이었어요. 오늘 자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발표는 8시에 났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또 뭐 당첨이 됐으니 뭘 또 뭐 개인정보를 보내라. 이런 게 또 기승을 부릴 수 있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소비자 경보를 이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겁니다. 이게 300만 명이 관련돼 있는 일이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이걸 노릴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조심하시라고 경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300만 명이 지금 지원을 한 상황이니까요. 세 번째 키워드 이어가겠습니다. 비둘기 파원의 하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입니다. 미국 9월 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인 건가요?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로 이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현재 그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세, 그다음 고용 뭐 지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다음 달 그러니까 9월이죠.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안건을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환호를 했죠. 이제 미국 지금 정책 금리는 5.25에서 5.5%입니다. 23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요. 작년 7월서부터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뭐 한두 차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고금리 기조가 저금리로 이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 인하 시작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매우 높죠. 지금 이제 사실은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올해 초부터 금리를 좀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에 내보냈어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지금 물가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 오늘 발표가 됐지만 7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였고 또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그 농산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2.1%였어요. 한국은행 목표가 2%인데 2%에 점차 수렴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책 당국이 또 이제 얘기하는 거는 가계부채나 원달러 환율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다. 또 이제 세 번째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려달라.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통화당국에 이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통화당국은 꿈쩍도 안 했죠.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가계부채 우려인데 지금 7월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715조 7천억 원인데 넉 달 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영끌 비투 현상이 지금 재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려하는 거고 또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또 오를 수 있고 또 지금 농산물이 또 들썩일 수 있으니까 이런 이유로 이제 한국은행 통화 당국은 동결을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앞서 이제 팀F 소식 전해드렸는데 팀F가 지금 기업 회생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법원에 판단이 나왔는데 일단 팀F 같은 경우에는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승인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법원이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팀F의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승인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기업 회생 개시 결정은 보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회생 개시 결정을 보류하고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승인했는데요. 네. 채권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취지라고 합니다. 예. 주장 3개월까지 회생 개시 보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속보를 전해왔습니다. 네, 이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승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시간에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 유한홍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기업 소식 전해드립니다.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 중개 수수료를 기존 12.5%에서 9.7%로 2.8%포인트 내립니다. 중개 수수료가 9.8%인 배달앱 민족과 쿠팡 이츠와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무신사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불거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신사는 오늘 입점 업체들에 대한 정산 주기는 평균 25일, 최소 열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전국 점포에서 내일과 9일, 17일 등 3차례에 걸쳐서 반값 배추를 판매합니다. 이는 지난 6월에 수확한 정부 비축 배추로 인건비와 물류비를 최소화해서 일반 배추보다 50%가량 쌉니다. BBQ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K치킨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BBQ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9일 타임스퀘어 중앙광장에서 5,000명에게 치킨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카카오 프렌즈가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2024 서울 썸머 비치에 참여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뒤에 워터파크 존을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인 라이언과 춘식이로 꾸민 라춘도 비치를 마련했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경북 경주는 무려 38.9도까지 치솟는 등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곳곳에서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도는 등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 34도, 강릉 36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충북 남부와 남부 곳곳으로는 소나기도 쏟아지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며 내일 아침에도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7도, 대구는 2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습도 높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4도, 대구는 3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곳곳에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